나는 49살에 죽을 거야.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공교롭게도 남편은 49살을 한 달 앞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선택한 남편.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살자 유가족으로 내 아이의 가장으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저자. 슬퍼야 하는데 화가 났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평범한 일상은 더 이상 사치였고 아픔을 극복하려 할수록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 있지? 하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그러나 저자는 절망과 우울을 딛고 일어섰다. 오랜 시간 상담 치료와 글쓰기를 통한 회복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희망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 상실의 공허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이 책을 썼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센시오 출판 곽경희 신작 에세이 남편이 자살했다입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 남편이 자살했다 중에서 오늘은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밥을 먹는다 챕터 일부를 발췌하여 낭독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 흔히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고들 한다. 틀린 말이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과거도 있다. 남편이 떠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이지만 그의 죽음을 해석하는 나의 그릇된 생각은 다시 돌이켜 좋은 생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과거이다. 그의 죽음이 나를 시궁창에 밀어넣은 것은 아니다. 그는 치졸한 것도 아니었고 비겁한 것도 아니었다. 나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죽음에 어떠한 이유나 의미, 생각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고 나는 살기를 선택했다. 나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심리치료에서 배운 대로 이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부정으로 채워진 과거에서 벗어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순간을 긍정으로 채우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과거와 미래의 복잡한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혼자 아이들을 돌봤는데 그것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났으니 지금부터 꽤 오랜 시간을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걱정에 빠져 있었다. 이렇듯 과거의 경험에 대한 감정과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감정으로 나는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 나는 한순간도 아이들 생각을 놓지 않으면서 정작 함께하는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의 불만과 걱정을 품곤 현재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런 걱정과 불안, 후회가 모두 허상에 불과한데도 나는 그것들을 생각하느라 그 허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받으며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받을 때의 일이다. 선생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화났던 일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둘째가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무척 화가 났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게 왜 화가 나는 일이냐고 나에게 물었다. 황당했다. 화가 날 일이죠. 제가 얼마나 참고 고생하며 희생했는지 잘 알만한 나이인데도 그렇게 말하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상처를 받고 화가 났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고 질문은 다시 건너편의 어느 여자분에게로 던져졌다.
그분은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자 남편이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에 무척 화가 났었다고 했다. 이번에도 선생님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게 왜 화날 일이냐고 물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합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겨치고 혼자 살겠다고 장롱 속으로 숨어버렸는데 당연히 화가 나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해도 화가 날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치료에 참여했던 10여 명이 하나같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그게 왜 화날 일이냐를 우리 모두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를 화나게 한 것은 그들의 행동과 말에 붙인 나만의 해석과 판단, 그리고 내 기대와 맞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둘째가 나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면 안 된다는 나의 틀과 기대대로 그 아이의 말을 평가했고 그 결과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던 것이다. 이런 나의 틀과 기대를 버렸다면 어땠을까? 둘째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화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치료가 마무리될 때쯤 우리는 긴장과 분노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있었다. 나는 비로소 둘째가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였네요 라며 너털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듯 나의 과거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일어난 사건에 나만의 생각과 해설, 주관적인 느낌이 더해져 실제와는 다른 만들어진 이야기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충격에 가까운 깨달음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기억은 나 자신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컸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 생각에 더 많이 덧붙여졌고 게다가 해석 또한 완전히 제멋대로였다. 미래도 거짓이긴 마찬가지였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분명한 일에 나는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말 그대로 오버한 것이다. 세계적인 신경뇌 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코브는 자신의 저서 우울할 땐 뇌과학이란 책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걱정과 불안을 줄이며 우울한 생각과 기분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걱정과 불안은 자신을 미래에 투사하는 일이므로 현재에 완전히 몰두하면 걱정과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 된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자. 초점을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일로 옮기자 라고 조언한다. 이 외에도 뇌과학 관련한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나는 내가 왜 그리 부정적이고 우울한 상태로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유전적 요인도 있었으나 생활 습관과 같은 오롯이 나 자신의 문제도 많았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 낮이 되면 피곤함이 가중돼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겹게만 느껴진 것 등 작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 고리처럼 연결돼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까지 연결되기도 했다. 내게는 좋지 않은 버릇이 또 있었는데 늘 옳은가 그른가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준도 내 마음대로라서 남편과 관련한 일들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연이어 비난하고 나 자신을 불행 속으로 밀어넣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들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본능과도 같았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내 불행의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내었다. 그 결과 더는 남편 때문에 불행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삶에는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문제가 허다하다. 늘 그렇게 따지고 물어왔던 탓에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평과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더는 남 탓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한편 어릴 때 학대당했던 사람들은 불공평하게도 더 학대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이나 여러 통로로 무의식적인 반복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를 무의식화해야 한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치유된 것이라고 한다. 심리학 박사인 한상열 교수님께서 상담하셨던 내담자의 이야기이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만 보면 자꾸 욕을 하게 되어 이혼 위기 앞에 상담실을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상담을 받던 중 어릴 적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픔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매를 맞으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대들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를 맞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억압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은 죄책감이 들고 양심에 꺼려지는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자 그는 점차로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됐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무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유독 아내에게 욕설이 나오고 있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고 좀 더 만만한 존재였다. 그래서 무의식에 꽁꽁 감춰둔 어머니를 향한 미움을 아내에게 표출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그 남자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의식이 상담을 통하여 의식화되면 아내를 보고 욕을 했던 버릇을 고칠 수 있다. 이러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어릴 때의 고통스러운 삶을 또다시 반복할 위험이 있었다. 결국 그는 아내와 마음속에 깊은 고통을 나누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남편의 상처를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아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픔을 나의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작업이 힘든 여정이지만 이 치유의 과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직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모르면 반복된다. 알아차려야 벗어날 수 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을 그릇된 방으로 이끌고 있다면 과감히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아이들의 친가나 외가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혼과 사별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흐뭇한 날들을 오늘도 꿈꾼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자 작가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저서 이 순간의 나에서 현재를 잃어버리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다 라고 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던 내게 일침을 가하는 말이었다. 언제나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머지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은 그냥 과거에 내버려 두어야 한다. 대신 돌이킬 수 있는 과거의 생각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꿈으로써 아픔과 고통을 털어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되 막연한 걱정이 아닌 준비를 하면 된다. 과거와 미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털어낸 그 자리에 오롯이 현재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 가시나무의 한 구절이다. 남편과 사는 동안 나는 나에게 집중하느라 늘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나의 고통과 우울, 슬픔과 외로움을 보느라 그의 마음을 볼 힘이 없었다. 내 속에는 깊은 어둠과 슬픔, 헛된 바람 등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가시나무처럼 늘 그를 뾰족하게 찔러댔다. 심리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번민으로 가득 찬 나를 벗어나 가벼워지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때 배운 것들을 혼자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았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독서와 명상, 그리고 산책이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던 나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책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위로로 버티고 이겨내며 지금까지 왔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달달한 로맨스 소설이나 힘을 내서 다시 달려보라고 주문하는 자기 개발서가 아닌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과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책은 내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독서에 비해 명상은 내게 다소 낯선 분야였다. 참여했던 심리치유 프로그램 중 2박 3일 동안 내내 명상만 하는 것도 있었다. 프로그램을 이끌던 선생님은 몸을 씻듯 마음도 씻고 닦아야 하는데 명상은 깨끗하고 밝게 사는 삶의 기술이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아름다운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하나, 들숨에 둘, 날숨에 둘이라는 선생님의 구령을 떠올리며 나의 호흡에 집중해 본다. 이때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며 입가엔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는 허리는 반듯하게 고추 세워야 한다. 10가지 헤아린 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나는 종종 10가지 세어보기도 전에 헤아리던 숫자를 잃고 만다. 머릿속엔 무수한 생각들이 지나가고 그 와중에 입가에 미소까지 지어야 하니 걸핏하면 빼먹기 일쑤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되 그 무수한 생각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호흡을 지켜보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셨다. 가만히 앉아 호흡에만 집중하고 있으려니 힘들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며 나를 벗어나다 보니 어느새 편안함이 느껴졌다. 게다가 명상이 끝난 후 다시 만나는 나는 놀랍게도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종종 명상을 통해 나를 옥죄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을 통해 명상의 유익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종교적 수행이 아님이 알려졌다. 더군다나 고난이도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 네이비실 특수효원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기업의 성공한 CEO들, 유명한 예술가와 할리우드 스타들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실 나는 처음엔 이러한 유익을 까마득히 모르고 그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명상을 한 것이다. 원래는 매일 30분씩 하라고 했지만 아직 한 번도 그 시간을 채우지는 못했다. 대신 짧게라도 아침에 한 번, 산책하다가 중간에 벤치에 앉아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과 같이 하루 여러 차례를 나눠서 한다. 독서와 명상을 통해 깊은 우울감에서 한 발짝 빠져나왔을 때 나는 매일 1시간 정도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우울증으로 강한 자살 유혹을 느꼈던 한 정신과 의사가 친구에게 이끌려 매일 억지로 농구를 하고 산책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3달 정도의 시간이 반복되고 나니 죽고 싶단 마음이 살고 싶단 마음으로 바뀌었단다.
그 경험 덕분에 그분은 병원을 찾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운동 처방을 빼놓지 않고 내린다고 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연구를 통해 꾸준한 운동이 우울증의 위험을 30%나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야외 운동은 비타민 D를 생성해내어 우리 몸에 더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기에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겨나게 된다고 했다. 이런 운동의 유익함을 알지만 나는 천근만근인 몸과 마음을 이끌고 운동을 하러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었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산책이다. 혼자 조용히 산책하다 보면 살짝 우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땐 긍정적인 뇌의 스위치를 켜서 우울한 내가 잠잠해지게 한다.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재밌는 영상도 보며 꽃과 나무 그리고 가끔 날아오르는 새들과 넓고 푸른 하늘도 만난다.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내 안에 채워 넣으며 우울을 저 멀리 떨쳐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산책하며 가끔 남편에게 말을 걸기도 한다. 잘 있는지 안부도 묻고 아이들 때문에 속상했던 일, 내가 실수한 일들까지 살아서는 이야기할 시간도 들어줄 여력도 없었던 남편에게 이제는 아무 이야기나 쏟아놓는다. 마치 친구가 된 것처럼 제잘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이제 명상과 독서 그리고 산책은 내게 특별한 치료가 아닌 일상과도 같은 일이 되었다. 덕분에 나를 가두던 우울의 늪에서 조금은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의사이자 작가인 디펙 초프라는 그의 저서 완전한 삶에서 당신은 얕은 시냇물에서 헤엄쳐 나와서 가장 깊은 자신에게로 뛰어들어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진주를 찾을 때까지 몰두해야 한다.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려면 자신에게 감추어진 다른 차원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했다. 나의 절망과 고통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은 사실 내 삶의 얕은 시냇물에 불과했다. 그것에서 헤엄쳐 나와 가장 깊은 진짜 나를 찾아간다면 언젠가는 내 삶의 진주를 찾을 수 있다. 디펙 초프라의 말처럼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려면 내게 감추어진 다른 차원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를 가두는 얕은 시냇물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나는 범민으로 가득 찬 나를 벗어나는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나를 가두는 얕은 시냇물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다.